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뒤 인생이 180도 바뀐 여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연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죠. 제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시절 가난이라는 깊은 그늘 속에서도 꿋꿋이 버텼고 어른이 된 후에도 세상은 제게 결코 쉬운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 믿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려. 저에게도 그 좋은 날이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그 좋은 날은 어떤 대가를 품고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큰 시련을 겪은 후에야 하늘에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간 선물은 시간이 지나도 그 빛을 잃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어릴 때 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다 보니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이었죠. 정말 가난이라는 건 끝도 없는 터널 같은 느낌이더군요. 겨울에 다른 애들처럼 따뜻하고 예쁜 패딩을 입지 못하고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에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일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서러웠던 건 중학교 때 졸업 앨범을 못 산 일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가 중학교 앨범을 보여줬어요. 친구는 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는 반에서 개그맨이었고 얘는 공주병 걸린 애였다는 둥 조잘조잘 떠들었죠. 친구는 저에게 나중에 제 중학교 때 앨범도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졸업 앨범이 없었기 때문에 못 보여준다고 했죠. 친구가 의아한 듯이 제게 왜 앨범을 구입 안 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차마 앨범이 비싸서 구입을 못했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있어봤자 잘 보지도 않고 잘 보관도 못할 것 같아서 안 샀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네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추억이 어린 졸업 앨범조차 비싸서 살 수 없는 궁핍한 가난이 미웠죠. 하지만 이런 원망의 심정을 엄마에게 쉽게 티내기란 어려웠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몸이 약하신데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그 돈으로 절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빨리 취업해서 나도 같이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둘이 벌면 저희 집 사정도 좀 나아질 것 같았고 엄마도 덜 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죠. 실업계 학교를 졸업한 전 작은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드디어 어엿한 사회인이 된다는 생각에 설렜는데 그 생각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깨지고 말았어요. 바로 쓰레기 같은 사장놈 때문이었어요. 사장놈, 나이만 나보다 20살 많지 사람 대접 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칭찬 잘하고 사람 좋은 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지나치게 가까이 붙거나 팔을 슬쩍 건드리는 일도 잦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이 절 부르고 대놓고 저녁을 함께 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때 전 사장놈이 단순히 직장 상사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은하 씨, 오늘 저녁에 나랑 밥이나 한번 먹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씀은 저희 단둘이 같이 먹자는 말씀이신가요? 단둘이. 은하 씨가 워낙 열심히 일하니까 따로 챙겨주고 싶더라고. 죄송합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중요한 약속 아니면 미루고 나랑 저녁 먹으면 안 되나? 미루기 힘든 약속이라서요. 꼭 오늘 가야 하는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인데? 집안에 뭐 문제 생겨서 그런 거야? 아니요. 그냥 친구랑 약속. 친구랑 약속하는 거면 미루기 힘든 약속도 아니구만. 그냥 미루면 안 돼? 죄송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은하 씨 참 사회생활 잘 못하네. 아니 어떻게 보면 상사랑 약속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인데 참.
사장놈은 제가 좋은 말로 거절하는데도 못 알아쳐먹고 끈질기게 찝쩍거렸어요. 사실 저녁 약속 같은 건 없었지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데 그걸 제가 응할 리 없잖아요. 거절했다고 찌질하게 나오는 사장놈한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겠다고 마음먹고 무표정으로 차갑게 말했어요. 사장님, 전 이런 일까지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맡은 소임을 잘해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인 일이 아니라면 솔직히 따로 불러내는 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은하 씨, 그렇게 까칠하게 굴면 당신한테도 좋은 일 하나도 없을 거야. 내가 당신 좋게 봐줘서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 모르는 거야? 맡은 소임? 웃기시네. 여기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격리 하나 없다고 이 회사가 망할 줄 알아? 정신 좀 차리라고. 어떻게든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나랑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 은하 씨한테는 손해는 없을 텐데 왜 이래? 오빠 동생이요? 사장님, 직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부적절합니다. 저도 제 일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자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다닐 직원이든 잘릴 직원이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사장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당장 꺼지라고 하더군요.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사장실을 나가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장이 아무리 제 밥줄을 놓고 위협해도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가난하게 자랐어도 또 어쩌면 회사의 격리를 취직하는 게 제 최선의 선택이었더라도 그렇다고 저 자신을 무시하고 사장의 유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둘 수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사장은 계속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전까지는 치근덕거리는 것 때문에 불편했다면 이제는 괴롭히는 것 때문에 불편해졌죠. 일부러 서류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괜히 퇴근 30분 앞두고 일을 던져줘 야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저는 이 더러운 회사 못 다니겠다 싶어 이직 준비를 했죠. 저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시간대를 활용해서 면접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반차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죠. 물론 반차를 쓴다고 했을 때 사장한테 엄청 욕먹어가며 반차를 썼지만요. 마침내 제가 면접 본 회사 중에서 가장 가고 싶어 하던 회사에서 합격 소식이 날아온 날,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사장한테 그만두겠다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죠. 제가 합격 소식을 들은 날은 회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평소라면 회식이라니 끔찍하겠지만 이제 곧 이 회사를 떠나게 될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회식이 끝나고 술에 잔뜩 취한 사장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 괜찮다고 해도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성의를 무시하냐고 고집을 부렸어요. 전 어차피 곧 보지 않을 인간이니 한 번만 꾹 참기로 했어요. 결국 사장과 함께 길을 걸었죠. 그런데 좀 으슥한 골목길로 들어선 순간 사장이 저에게 파렴치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야, 너도 솔직히 이런 거 원하니까 나랑 같이 간다고 한 거잖아. 이제 와서 앙탈이잖아. 제가 싫다고 거절했는데도 사장님이 데려다 주겠다고 고집 부린 거잖아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더럽게 비싼 척하네. 야, 무슨 금태라도 둘렀냐? 이리 좀 와보라고. 술 취한 사장은 눈에 뵈는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겁먹은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공포감에 휩싸여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던 찰나 어디선가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사장놈을 끌어냈어요. 복장을 보니 경찰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어요. 경찰은 사장놈을 제압하더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말했어요. 사장놈도 경찰이 나타나자 겁먹었는지 말을 더듬으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데 자기 이상한 짓 하던 거 아니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해가 절대 아니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려고 했었다고 소리쳤죠. 결국 사장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는 절대 사장놈을 쉽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했어요.
그 과정에서 절 구해주셨던 경찰분이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셨어요. 사장은 벌금형을 받았고 사회봉사 시간을 이수하게 됐어요. 하지만 벌을 받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전 솔직히 사장이 저한테 보복할까봐 무서웠어요. 실제로도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너 가만 안 두겠다는 문자가 왔죠. 제가 절 구해줬던 경찰관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 하소연했더니 절 많이 챙겨주셨죠. 퇴근 시간이 맞는 날은 집에 데려다 주시기도 하고 집 앞에 CCTV 다는 것도 도와주시는 등 과분한 도움을 받았죠. 저는 감사한 마음에 식사 대접을 했죠. 이때 사실 저는 이 남자한테 호감이 간 상태라 무척 궁금하기도 했어요. 물론 경찰인이 시민을 도울 순 있지만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을 보면 경찰과 시민의 관계인 걸 감안하더라도 좀 과할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혹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식사 대접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그 경찰관이 말을 꺼냈어요. 은하 씨, 오늘 식사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 은하 씨를 처음 만난 날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지켜보면서 은하 씨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좀 갑작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준호 씨가 절 이렇게 많이 챙겨주셔서요. 그럼 제 마음을 받아주시는 건가요? 은하 씨가 부담스럽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부담스럽진 않아요. 저도 사실 준호 씨가 호감이 있어서요. 정말요? 너무 기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이 챙겨드리고 은하 씨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한결같이 다정하고 듬직했고 믿음이 갔어요. 2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죠. 저와 남편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큰 욕심 없이 그저 서로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거든요.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매일 서로를 위로하고 웃으며 지내는 일상이 저희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결실을 맺어 귀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빠가 된 후로는 더 열심히 일했죠.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 그랬겠죠. 저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고 서로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위해 가족으로서 더욱 단단해지고 싶었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큰 기쁨을 찾아가며 그렇게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깐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사건을 해결하던 중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재 응급수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혼비백산이 된 상태로 달려갔죠. 수술실 앞에 의자에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희준 씨가 창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준 씨는 저를 보자 고개를 푹 숙이며 자책하듯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더라면. 대체 무슨 일이에요, 희준 씨?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호가 범인을 제압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도망가라고 외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준호가 순간적으로 돌아봤고 그때 그 귀한이 그 순간을 노려서 공격을. 그래서 그 귀한이 우리 남편을. 네. 전 그때 준호 연락을 받고 급하게 막 달려온 상황이라 눈앞에서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달려오느라 한 발 차로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30초만 빨리 왔더라도, 아니 10초만 빨리 왔더라도. 그게 왜 희준 씨 탓이에요. 일부러 안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남편이 무사히 수술을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요. 하지만 남편은 응급수술을 한 것이 무색하게도 결국 그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순식간이었고
저는 무력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남편 친구 희준 씨는 남편의 장례식에서도 미친 듯이 오열했어요. 그의 눈물 속에 담긴 죄책감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죠. 저도 그 앞에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남편이 떠났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저와 희준 씨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럽게 울었어요. 우리는 결국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 마치 제 삶의 축이 무너져버린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지금도 깨지 않는 악몽 속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침대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모습이 낯설고 그의 체온이 느껴지던 이불조차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마치 온 세상이 회색빛으로 물든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도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닿지 않았고 평소 같았으면 함께 웃으며 마셨을 커피 한 잔도 이제는 쓸쓸한 고독의 맛만 느껴졌어요. 남편의 부드럽던 목소리가 눈가에 맺히던 웃음 자국이 떠올라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순 없었어요. 저에게는 남편과의 결실인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 저는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돈 버는 데 집중해야 했죠. 경리일은 월급이 적었어요. 공고를 아무리 찾아봐도 경리일은 최저시급이거나 많아봤자 250 정도 버는 수준이었어요. 저랑 엄마랑 아기까지 셋이 먹고 살기엔 부족했죠. 엄마는 제 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었으니 저 혼자 최소 300은 벌어야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만 하겠더군요. 제가 이런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하야, 그러면 파출부일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 우리 엄마가 파출부일한 거 알지? 엄마가 파출부일 관두고 아빠랑 식당 하실 생각이라 거기를 관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찾더라고. 집은 좀 넓어서 힘들긴 하다 들었는데 상주 도우미가 아니라도 300 이상은 주는 곳이야. 파출부? 파출부일은 해본 적 없는데 경험 없는 사람도 괜찮대? 에이, 우리 엄마도 처음 그 집 왔을 때 파출부일 해본 적 없으셨어. 파출부일 하고 나서 그 집에서만 쭉 일했으니까. 처음 없는 사람이 어딨어. 배우면 되지. 넌 워낙 성실하고 착한 애라 일 익숙해지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 그럼 좀 부탁해. 나 진짜 우리 애 위해서도 돈이 꼭 필요하거든. 그렇게 저는 그 집에 파출부로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엔 솔직히 걱정도 많았어요. 격리일만 해오던 제가 집안일을 잘할 수 있을까 싶었죠. 사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맞벌이 부부다 보니 청소 정도만 이틀이나 3일씩 하고 요리 같은 건 엄마한테 반찬 얻어다 먹거나 그랬거든요. 아기를 낳고 직장을 관둔 후에도 우리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야말로 집안일 초짜인데 넓은 집을 잘 청소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우리 엄마한테도 집안일이 시원찮다고 잔소리 듣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뭐든지 닥치면 하게 되는 법이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힘들어도 해내야겠다는 각오로 일을 시작했어요. 전 그렇게 그 집에 파출부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큰 집을 청소하는 건 제게는 처음이었거든요. 앞서 말한 대로 집안일에 서툴렀던 저이기에 사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하나하나 꼬집더니 저를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아니 아줌마, 이거 먼지가 이렇게 쌓이게 둘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렇게 대충 해서 어디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한다고 말만 하고선 실천이 없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이 집은 먼지 하나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야 원.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죠. 아줌마도 그냥 말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죠?
정말 아닙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문제죠. 아줌마 보면 집안일을 별로 안 해본 사람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것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니까 답답하다고요. 면목 없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대답은 잘하지. 청소도 좀 대답처럼 잘했으면 좋겠네. 사모님은 그런 식으로 절 갈구곤 했어요. 사모님보다 한참 어린 저보고 띠껍다는 듯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다 쳐도 저에게 매몰차게 구는 건 기분 좋지 않았죠. 좀 변명일 수 있지만 사모님은 제가 집안일에 서툰 걸 감안해도 지나치게 깐깐하곤 했어요. 눈에 안 띄는 구석구석까지 먼지 한 톨도 없길 바랬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질 좀 더럽고 깐깐한 아줌마라는 생각 정도였어요.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도 많았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제 자신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사모님이 절 정말 미워하는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는 바로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사모님의 남편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사장님이 바람 피우는지 알게 됐는지 아세요? 사장님도 참 간 큰 게 그 상간녀를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처음 그 광경을 봤을 때는 눈을 의심했어요. 저는 그저 일을 하러 온 파출부일 뿐인데 이런 장면까지 봐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사장님은 절 부르더니 상간녀의 옷을 세탁하라고 하질 않나. 상간녀랑 같이 쓴 침대포를 갈아 놓으라고 하질 않나. 그야말로 절 상간녀 시다바리로 부리는 겁니다. 집안일이야 제가 해야 할 일이니 상관없지만 지들 불륜하고 남은 흔적이나 상간녀 뒤치다거리까지 제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 의뢰 입장 아니겠어요? 집주인이 시키니 찍소리도 못하고 그 일들을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게 맞나 싶었지만 제 처지가 그렇게 말대꾸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처녀 때 같으면 이런 일까지 시키는 게 부당하다 따졌겠지만 지금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과부였으니 더러운 꼴도 가끔은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은하 씨는 참 말 잘 들어서 좋아. 괜히 시키는 일에 불평하지 않고 입도 무거운 것 같고. 그런 점은 참 마음에 든다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말이에요, 은하 씨. 여기서 본 것들은 절대 밖에다 발설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만약 이 일을 발설한다면 나도 은하 씨한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으니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은하 씨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이 오래 일할 수 있는 법이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하지만 이런 큰 비밀을 계속 숨길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의 불륜이 발각되었는데요. 계기는 바로 사모님의 여행이었어요. 사모님이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며칠 집을 비웠는데 저는 그동안 사모님의 잔소리를 안 들으니 조금이나마 편하게 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사모님이 돌아온다던 날짜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예요. 사모님은 저한테 평소처럼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도 않고 직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확 열린 문에 제가 깜짝 놀라 얼이 빠져 있자 사모님은 매섭게 째려보면서 뭘 그리 놀라냐고 했어요. 혹시 농땡이 부리다가 찔려서 놀랬냐는 식으로 비꼬았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대처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장님한테 사모님이 왔다고 알릴 시간도 없었어요. 눈치 없는 사장은 상간녀와 안방에서 시시덕거리고 있었죠. 둘이 뭐가 재밌는지 안방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바깥까지 들렸어요. 사모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누가 있냐면서 안방 문을 열었고 마침내 사장의 불륜은 발각되고 말았어요. 그 장면을 보고 눈이 뒤집힌 사모님은 안방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더니 사장님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이젠 하다 못해 내 집에 이 여자를 끌어들여? 둘 다 미쳤어? 아니 여보, 이 사람은 사업상 만난 사람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라고. 야, 사업상 만난 사이가 침대에 사이좋게 앉아있니? 난 사업상 만난 사람하고 그래 본 기억이 없는데.
그거는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짓거리고 있는 주제. 이 버러지 같은 년놈들 오늘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마세요. 오빠, 나 좀 도와줘. 왜 보고만 있어? 뭐? 지금 오빠라고 했어? 오빠? 기가 막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딸버린 년한테 오빠 소리 듣고 싶냐? 그날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사모님은 사장님과 상간녀 둘 다 내쫓듯이 몰아냈고 저는 그저 벌벌 떨면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사모님은 저를 불러내더니 화풀이를 시작하셨어요. 아줌마, 지금까지 그 일 다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아니, 어쩜 그렇게 사람이 뻔뻔해요?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당신 고용한 건 그 인간이 아니라 나라고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야? 나한테 와서 둘이 집에서 저런 짓거리 하고 있다고 언질만 줬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돈이라도 받았어요? 그 두 사람한테 입 막으라고 큰 돈이라도 받은 거냐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사장님께서 저보고 사모님께 알리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 놓듯이 말씀하셔서 폭풍이 두려웠어요. 그런 핑계가 어딨어. 나한테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면 나한테 충성해야지. 저 두 년놈들 가만 안 두는 건 당연한 거고 아줌마도 앞으로 일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세요. 저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정작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입을 다물었던 이유로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 뒤로 사모님의 갈굼은 더 심해졌어요. 하루는 제가 아침에 설거지를 마치고 잠깐 쉬려고 간이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은 지 30초도 안 돼서 사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대뜸 소리치시는 겁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어딨어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내가 쉬라고 돈 주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바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사모님은 그 이후에도 단 1초라도 쉬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과중하게 일을 시키면서 퇴근 시간 이후까지 일을 하다 갈 때도 있었죠. 사모님의 끝없는 갈굼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쉬는 꼴을 못 보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바로 말 같지도 않은 트집들이었어요. 어떤 치사한 트집이 있냐면 말이죠. 어느 날 제가 다림질 끝내고 사모님께 드릴 옷을 옷걸이에 걸어둔 참이었어요. 한참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급히 달려가니 사모님께서 옷걸이에 걸린 블라우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은 얇고 우아한 옷걸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투박한 옷걸이에 걸어서 옷에 자국이 남는 걸 왜 몰랐냐고 질책했어요. 하다 옷걸이의 두께와 모양까지 지적하다니 겁나 까탈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은 또 다른 옷걸이를 꺼내더니 이거 제대로 옷걸이에 걸려있는 거 맞냐면서 옷걸이를 걸 때 정확히 중앙에 걸려야 소매 길이가 다르지 않은데 이건 아닌 걸 보니 제대로 건 게 아니지 않냐고 또 뭐라 했죠. 기가 찼어요. 아니, 무슨 소매 길이가 그냥 옷 길이가 다르다는 것도 아니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의 소매 길이가 양쪽이 다르다고 난리친 거예요. 이러다 보니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는 게 두려워지더군요. 사모님이 오늘은 또 어떤 일로 트집을 잡을까, 어떤 걸로 절 괴롭힐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죠. 대망의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사모님이 절 부르셨어요. 은하 씨, 오늘 운전 좀 해줘요. 운전이요? 제가요? 그래요. 운전기사가 휴가 갔거든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갈 거니까 차 대기시켜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없으니 아줌마가 운전해야죠. 근데 제가 운전한 지 꽤 돼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분 부탁하시면 안 될까요? 집안일도 엉망으로 해. 운전도 못해. 대체 아줌마는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일단 면허 없는 거 아니면 운전은 해봐요.
해보고 나서 시원찮으면 내가 아줌마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모님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게 됐어요. 사모님은 압구정동에 있는 사모님 아드님 집에 가는 중에도 끊임없이 절 괴롭혔어요. 운전한 지 오래됐다더니 잘하는 거 보니까 일부러 하기 싫어서 꽤 쓴 거죠? 아니에요, 사모님. 진짜 운전한 지 꽤 돼서 잘 못할까 봐 그런 거예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사고 내기만 해봐요. 사고 비용은 물론이고 차 긁히기라도 하면 그 돈 다 물어내라고 할 거니까 각오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아드님 집에 들어간 뒤 1시간쯤 뒤에 사모님과 아드님이 다시 나왔어요. 사모님의 아드님은 품 안에 꽃을 들고 있었는데 저는 웬 꽃인가 싶었죠. 특이한 게 생화 꽃다발이 아니라 조화 꽃다발이었죠. 사모님은 또 장소 이동을 해야 하겠다면서 주소를 불러줬어요. 순간 그 주소를 듣고 저는 움찔했어요. 그곳은 바로 우리 남편이 묻혀있는 묘지 공원이었거든요. 그러나 남편만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묻혀있는 곳이니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묘지 공원에 도착하자 사모님과 아드님은 제게 우리 남편의 묘지 근처에 차를 대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기분이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설마 하는 기시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에이 아니겠지 하며 넘겼어요. 묘지에 도착하자 사모님의 아드님께서 꽃을 저에게 넘기더니 저보고도 같이 내리자고 하더군요. 그 묘를 보면 양 옆에 꽃을 넣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꽃다발이 있는 꽃을 꽂아야 한다면서 그 일을 저보고 하라더군요. 저는 이런 잡일까지 나에게 시키나 짜증났지만 까라면 까야 하는 저이기에 이번에도 따라 나섰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모님과 아드님이 주저함도 없이 남편의 묘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자 설마 하는 스멀스멀 불안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사모님과 사모님 아드님이 점점 남편의 묘에 가까워질수록 저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남편 묘 근처에 있는 다른 묘를 보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사모님과 아드님이 남편의 묘지 앞에 멈춰 서셨을 때 제 머릿속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아는 건지 혼란스러웠죠.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까탈스럽던 사모님이 풀밭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평소에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모님은 항상 깔끔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옷에 먼지 한 톨이라도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바지 끝단이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했고 공공장소에서도 자리에 앉기 전에 깨끗한지를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사모님이 풀밭 같은 비위생적인 곳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사모님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무릎 꿇은 사모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떨림은 곧 억제하려 해도 어쩔 수 없는 울음으로 번져갔어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사모님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셨어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치 오랜 세월 눌러담은 죄책감과 후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흐르는 눈물은 사모님의 손등과 땅바닥에 끊임없이 떨어졌고 그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주변에 가볍게 퍼졌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모님의 아드님도 부들부들 떨더니 털썩 주저앉고 똑같이 울기 시작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사모님의 팔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대체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사모님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동자가 떨리며 잠시 말문이 막힌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걸 처음 알아챈 사람처럼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남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예요. 지금 이 묘가 제 남편 묘라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저는 사모님의 답답한 행동에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내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그 사진은 저에게 있어 가족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담은 것이라 언제나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것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죠. 사모님은 그 사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잃으셨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사모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대체 제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더니 제 팔을 세게 붙잡으셨어요. 눈은 커다랗게 뜨인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시더군요. 진짜 당신이 이 사람 와이프가 확실해요? 정말로? 네, 맞아요. 지금껏 속고만 사셨어요?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도 못 믿으시겠어요? 대체 두 분은 저희 남편하고 어떤 사이신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저에게 싸가지 없게 말하시던 사모님이 갑자기 생전 들어본 적 없는 공손한 말투로 제가 진짜 이분의 부인 되시는 분이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사모님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서 오열을 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모질게 굴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아드님 또한 사모님과 똑같이 무릎을 꿇더니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도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때 감사의 말씀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저기요. 일단 저희 남편하고 무슨 사이인지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다짜고짜 사과하시면 영문을 모르잖아요. 저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사모님이 죽을 죄를 지었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건지, 왜 이렇게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묘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사모님과 아드님은 그런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두 분 다 엉엉 울면서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남편이 그때 저희를 구해주셨어요.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대로 인사드리지도 못했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남편이 대신 몸을 던져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누군가를 보호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대상이 바로 사모님과 사모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거였죠. 사모님의 아들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였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떠나야 했는데 그로 인해 사모님의 아들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 몇몇은 아예 앙심을 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고 결국 그들 중 한 사람이 사모님 아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해고된 것에 대한 분노를 사모님 아들에게 풀려했던 거였어요. 그날 사모님의 아들은 늦게 퇴근하던 중이었고 밤중에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잠시 뒤 돌아보니 그 사람이 무기를 들고 휘두르며 다가오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직감한 사모님의 아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대요. 다행히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저희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고 사모님의 아들이 괴한에게 당하기 직전 아슬아슬하게 나타났대요. 괴한을 제압한 남편은 사모님의 아들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사모님의 아들은 그 말에 따라 도망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모님의 아들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 너무 놀라 정신이 없는 상태였대요. 그래서 실수로 계단을 내려가다 헛디뎌 굴러버렸고 그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20일이 지나고 나서 가까스로 눈을 떠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모님의 아들을 구해준 제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사모님은 그때 자신의 아들이 혼수 상태로 누워있다 보니 제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결국 경찰서에 다시 문의해 남편의 묘지를 알아내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묘를 들린 후에는 다시 경찰에게 연락해 제 남편의 가족에게도 고맙고 죄송하다고 인사하려고 했답니다.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돕겠다는 생각도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가족이 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거죠. 사모님은 말을 이어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은인의 가족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사모님, 제가 그동안 사모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나요? 생각할수록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너무도 큰 은혜를 입고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은인의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저의 무지함과 이기적인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늦게서야 사실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사모님은 무려 저를 사모님이라고 칭하면서 공손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평소에 저를 대하던 그 오만하고 날카로운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죄를 지은 어린아이처럼 무릎을 꿇고 저에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었죠. 자기가 그동안 부렸던 폐악질을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머리를 쾅쾅 찌으며 빌기 시작하셨어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정말 가엾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말려보려고 했지만 사모님은 마치 자신을 벌주기라도 하려는 듯 계속 머리를 찌으셨어요. 사모님, 변명처럼 들리겠지만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더러운 성격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후 성격이 굉장히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폐악질을 부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지금 와서 정말 후회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혹시 절 때려서라도 화가 풀리신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요. 사모님 세게 때리세요. 망설이지 말고 사정없이 때려주세요.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빌었으면 됐습니다.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제발 좀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한 기분이 들어요, 사모님. 정말 제발 그만 일어나세요. 좀 제발요. 사모님은 자신의 뺨까지 내려가며 저에게 때리라고 소리치자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사모님을 더 격하게 말렸어요.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자꾸 이러시면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나서야 겨우 일어서시더군요. 사모님은 일어서도 저한테 굽신거리며 손을 잡고 감격한 얼굴로 말했어요. 역시 은인의 가족이라 그런지 마음씨도 이렇게 넓으시군요. 절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정말로요? 네, 그런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말아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사모님이 마음이 넓다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호들갑을 떨자 옆에 있던 사모님의 아들도 또다시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그동안의 일들이 속 시원하게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분들이 보여주는 진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모님이랑 저는 어떻게 보면 앙숙 같은 관계였는데 알고 보니 우리 남편이 이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니요.
세상이 이렇게 작은지, 아니면 운명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엮어놓은 건지, 그저 어이가 없고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그날 이후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전까지는 절 하대하고 갈구기 바빴던 분이 이제는 절 존중하고 극진히 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한 겁니다. 월급도 갑자기 2배로 올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신 남편분을 기리는 마음이라며 위로금까지 따로 챙겨주셨죠. 솔직히 그 순간에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망설였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제 진심을 알아주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다고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사모님은 절 더 이상 아줌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저에게 은하님, 은하님 이러는 거예요. 은하님, 이제부터 제가 은하님을 제대로 모실게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몰상식하게 굴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고통만 드렸네요. 아니에요, 사모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제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이라뇨. 당연한 일을 하는걸요, 은하님. 사모님, 그 은하님이란 호칭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렇지만 저희 아들을 구해주신 분의 아내분이신데 그대로 아줌마라고 부르긴 좀 그래서요. 그럼 은하 씨라고 해요. 님님 거르는 건 제 입장에서 거북해요. 그럼 은하 씨라고 부를 테니 조건이 있는데 들어주시면 안 돼요? 네? 무슨 조건이요? 그동안 제가 너무 함부로 굴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속죄할 수 있을지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후원자가 되어 아이 교육비를 전부 책임지면 어떨까요? 그건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이거 거절하시면 저 울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은하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미 위로금 받은 걸로 충분한 거려. 제발요. 받아주세요. 사모님이 전 그렇다고 하시니 알겠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사모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아이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은하씨. 이렇게 용서해주고 받아줘서요.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앞으로는 은하씨에게 진심으로 잘할 거예요. 아이의 장래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세요. 처음엔 180도 달라진 사모님의 태도가 정말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의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사모님과의 이런 인연도 없었겠죠. 남편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낸 이들이 이렇게 저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전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편이 남기고 간 사랑과 희생이 이렇게도 크게 다가와 절 감싸는 느낌이 들었고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모님은 남편분과의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저와 일을 겪으면서 남편의 외도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을 집에서 내쫓기로 하셨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셨죠. 사모님이 집에서 사장님을 내쫓으면 사장님은 개털이나 다름없었어요. 애초에 사모님 남편이 사장님 소리 듣게 된 것도 사모님의 집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업체를 차려준 것 때문이거든요. 사장님은 반반한 얼굴로 사모님을 꼬셔 쥐락펴락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사모님은 사장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조차 눈 감아줄 정도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밖에서 바람을 피는 걸 넘어 집에 여자를 데려오는 둥 선을 넘기 시작하면서 사모님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기 시작한 거죠. 사모님은 더 이상 자기를 망치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사모님의 변한 태도에 매달리면서 난리를 쳤지만 사모님은 단호하게 사장님을 쳐내고 집에서 내쫓았어요.
저는 현관문에 사장님의 짐을 던지면서 얄밉게 말했어요. 짐만 싸고 세탁은 안 했으니 알아서 옷은 빠시라고요. 그동안 저도 당한 게 있으니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장님이 집을 떠난 후 사모님과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모님은 저와 우리 아이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덕분에 저와 아이는 한결 넉넉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모든 변화가 남편의 희생과 그로 인해 생긴 인연 덕분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